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45살 박대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안타깝게도 저희 가정은 하나도 안녕하지 않는데요. 불행한 가족은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도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랑 아내가 처음 만났던 건 병원 근처 식당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약회사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던 중이었죠. 그날도 약을 설명하려고 병원에 들렀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식당 밥이 맛있어서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아내랑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는데 단골 손님 챙긴다고 말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긴 고충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을 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됐죠. 유독 웃는 모습이 예쁘다 보니 자꾸만 눈길이 가던 와중 일부러 식당 문이 닫기 전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퇴근할 쯤에 용기를 내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내랑 제가 처음으로 식당 밖에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제 어린 시절부터 아내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각자 일에 대한 고민까지. 식당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 느꼈던 건데 아내랑 말이 잘 통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는데요. 아내랑 제가 얼마나 잘 맞았으면 헤어질 때쯤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어요. 사실 제가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말 거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즐거웠어요. 식당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덕분에 조금 풀렸거든요. 시간이 맞으면 다음에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술 한 잔도 해요. 저만 아내랑 통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내도 이렇게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아내랑 제가 조금씩 더 자주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결혼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비혼주의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무나 할 바에 그냥 아예 하지 말자 싶어서 안 했었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애 같아서 진짜 결혼 안 할 거냐 걱정을 하시곤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참 다르더라고요. 아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퇴근 후에 아내랑 술 한잔 하다 보니 제 삶에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술김에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던 결혼 이야기를 슬쩍 꺼냈었는데요. 내가 사실 부모님께 결혼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나 봐. 자기랑 만나는 거 듣고 나서 나이도 있겠다, 결혼 생각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막상 나랑 결혼한다고 하시면 안 좋아하실걸?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도 모자라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 그런데 당신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급이 너무 안 맞지. 아내한테서 이런 푸념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아내의 그런 점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어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 생각하면 견딜만해져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한 거죠. 아내도 다행히 결혼하자고 해줘서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긴 부모님이 결혼해라 노래를 부르시길래 제가 비혼주의니까 손주 볼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둘러댔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37살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8살이나 어린 29살짜리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엄마랑 아빠가 호의적인 편이었는데요. 오죽하셨으면 저희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현이야, 우리 대철이랑 만나줘서 고맙다. 네가 얼마나 좋으면 얘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겠어. 우리 대철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식당 일 관두고 전업주부 해도 돼. 편하게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그럼 안 되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아내가 이러니까 엄마가 요즘 세상에 어쩜 이런 여자애가 다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아내에게 호감은 있지만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무 여자나 오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아빠는 오히려 어떤 여자인지 대화를 해보고 돈은 얼마나 모았나 신경 쓰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자를 참 잘 만난 게 아내가 알뜰살뜰해서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니 아빠도 저희 아내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장모님을 만나뵈러 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장모님은 완전 다르셨어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이 이렇게 반겨주셨거든요. 우리 딸 요즘 일이 힘들었어?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네. 엄마, 누가 보면 나만 들어온 줄 알겠어. 오빠한테도 인사해줘. 나랑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야. 내가 결혼 생각하고 있다니까 엄마가 한번 데려오라며. 아,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반가워서 그랬지.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딸을 너무 아껴서 그래. 어딜 가든 간에 우리 딸만 보여. 장모님께 주책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딱 그 단어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장모님께서 예비 사이가 될 저보다 아내만 쳐다보고 있고 끔찍히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에게 집안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장모님이 아내를 애지중지할 법도 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식탁에 둘러앉게 됐는데 장모님이 아내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면서 엄청 챙겨주시는 거예요. 혼자 살면 살이 빠진다면서 얼른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희가 밥을 다 먹으니까 장모님이 과일도 정성스럽게 깎아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아내 칭찬에 제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우리 딸만 좋다면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 안 쓰신대요. 오히려 제가 능력이 되니까 걱정이 덜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아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고생한 이야기까지 꺼내시더니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 있죠? 엄마가 갑자기 울어서 놀랐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가니까 감회가 새로웠나 봐. 장모님 당신만 반기시고 갑자기 우셔서 많이 놀라긴 했는데 예전에 당신한테 들은 것들이 생각나서 이해가 됐어. 그렇게 힘든 와중에 자기만 보고 사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아내는 장모님이 막 팔불출 같다며 쑥스러워하는데 저는 장모님께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 후에 장모님처럼 아내를 더욱 아껴주고 사랑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렇게 마음먹은 후로 상견례 자리도 잘 갔고 무사히 식도 올리게 됐죠. 그러다가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장모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을 하거나 가족여행을 갈 때도 장모님이 끼게 됐어요. 그래도 결혼기념일 날에는 안 끼시겠지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좋은 식당을 예약해둔 다음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주말이라 제가 애들을 봐주고 아내가 약속을 간 날이었죠. 장모님께서 반찬을 주시러 연락도 없이 저희 집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하고 반찬을 받았는데 장모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박서방, 우리 딸이 그러는데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이라서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며? 안 그래도 그 식당 진짜 가고 싶었는데 나도 같이 갈 수 없을까? 내가 애들도 다 봐줄게.
장모님, 그 식당은 이미 저희 부부만 예약한 상태라 인원 추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애들은 저희 부모님이 봐주기로 하셔서 괜찮아요. 박서방, 진짜 섭섭하네. 내가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에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나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박서방은 나랑 다니는 게 창피하고 귀찮은 거지? 아이고,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곧 있으면 장모님 생신인데 그날 똑같은 식당 예약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됐네. 박서방이 안 데려갈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먼저 나서서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있나? 박서방은 내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지도 않나 봐. 일부러 장모님 안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루쯤은 와이프랑 단 둘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웬일로 사랑꾼인 척 연기를 다 하네? 그럴 시간에 나한테 잘 보일 생각부터 해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티 좀 내지 마라. 우리 딸은 사돈 앞에서 한 번도 불편한 티를 낸 적이 없었어. 에휴, 됐다. 나도 이제 갈 마음 싹 사라졌다. 장모님이 이러시면서 휙 몸을 돌려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동안 장모님이 저희 가족 외식할 때마다 끼고 여행 갈 때도 꼈었는데 눈치 한 번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정말 저희 아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거절을 한 건데 장모님께서 이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결혼기념일 저녁에 아내랑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모님 이야기도 꺼내게 됐거든요. 아내가 처음엔 장모님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니 항상 하는 레퍼토리를 꺼내더라고요. 어렸을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장모님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말까지. 그러면서 아내가 딱 한 번만 먼저 져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 와이프가 한 부탁이라 거절하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인사를 드렸어요. 장모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생신날 같은 식당을 예약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장모님이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나중에는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장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그 후로도 장모님이 저랑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에 자주 동행하려 하셨고 불편할 때마다 마땅히 거절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장모님도 한 가족이니 제가 불편해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장인어른도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안쓰럽잖아요. 저희 엄마가 외로워서 자꾸만 찾아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싫어하거나 불편한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처럼 장모님과 외식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드라이브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내가 아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내한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아내가 별걸 다 걱정한다는 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면 흉통이 느껴지곤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저번에 내가 심장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은 거 알고 있잖아. 그래도 약은 먹어야 하니까 병원에는 가. 내가 그렇게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아플 때 병원 가라고 했잖아. 제가 아무리 병원 가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내가 괜찮아졌다는 말뿐이었거든요. 그날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내한테 온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말대로 병원 갈 걸 그랬나 봐. 일이 바빠서 병원에 계속 안 가다가 결국 엄청 심하게 체해서 속을 개원했어. 그래서 엄마가 와서 간병해주고 우리 애들도 봐줬어.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 식당 쉬는 날이라서 다행이지. 큰일 나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병원에는 갔어? 장모님이 또 가지 말라고 했나? 일어나면 속이 심하게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못 갔지. 순간 너무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온 것도 겨우 받았어. 엄마가 일단 쉬라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더니 많이 괜찮아지긴 해서 나중에 또 아프면 가려고.
나중에 그러지 말고 얼른 가. 장모님 눈치 보지 말고 몰래 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장모님은 모를 텐데 병원에 왜 안 가는 거야? 아내가 이러면서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병원에 꼭 가보겠다고 했어요. 아내 말대로 제가 회사 일이 바빠져서 아내가 대부분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장모님이 꼭 아내가 병원 가는 걸 막는 것 같으시죠? 안타깝게도 장모님이 실제로 저나 아내나 애들이 약 먹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아내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래도 장인어른 때문인 것 같대요. 장인어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으셨는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아프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모님이 의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참자, 의사 말만 믿자고 했었대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이 본인의 시어머니께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남편 죽이는 팔자라는 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진짜로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나 하다가 점점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아내가 다 크고 나서 저랑 결혼할 때까지 이어졌는데 장모님이 도대체 뭘 보셨는지 몰라도 이상한 말씀을 하나둘씩 꺼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양약 때문에 눈을 감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한의사한테 들은 말대로 하니까 약 안 써도 고질병이었던 허리도 낫고 다리도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약이랑 좀 친하고 약 신봉자잖아요. 비타민 챙겨 먹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거 참 좋아하고 약국에서 약도 종류별로 사다 놓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감기 걸릴 때 비타민을 사주거나 소화 안 될 때 소화제랑 진통제를 챙겨줬었거든요. 그날 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비타민이랑 소화제를 사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뒤늦게 장모님이 민간요법에 집착하시던 게 생각나서 장모님 몰래 아내한테 비타민이랑 소화제를 건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약을 숨긴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장모님은 안 보이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길래 얼른 사온 약들을 건네면서 이리 말했었는데요. 여보, 속은 좀 어때? 아무래도 그 정도 아팠으면 병원에 가야 하지 않아? 여기 비타민이랑 소화제 좀 사왔어.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잠깐만, 여보, 이 약들. 아내가 이러는 순간 마침 장모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셨는데 제 손에 들린 약을 보고 표정이 확 굳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장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사왔니? 박서방, 내가 말했었잖아. 양약 많이 먹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너무 믿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이걸 사와? 장모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장모님이 약 먹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 모두 아플 때마다 약 먹어서 아픈 거 싹 다 낫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병원 데려가지 말라고 치료 방법까지 말해줬는데 그걸 기어코 데려갔어? 약국에서 사온 거 먹어봐야 결국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라니까.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병원 가야 큰 병으로 안 가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저희 와이프 병원에도 일부러 안 데려가신 건 아니죠? 우리 그이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가 얼마나 큰 후유증을 알았는지 아니? 나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는데 그냥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나았어. 그렇게 약에 의존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장모님, 그건 예전 이야기고요. 요즘엔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장모님께서 예전엔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픈 사람한테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박서방이 우리 딸 병원 데려갈 게 뻔하니까 당분간 여기서 살련다. 내가 보니까 우리 딸이 박서방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너 나중에 나 몰래 병원 데려가서 약 먹이고 그러기만 해라. 장모님이 이러시면서 집으로 안 가고 아내가 다 나을 때까지 옆에서 밥 챙겨주고 한약 챙겨줄 거래요. 아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장모님이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내가 말려봐도 장모님이 안 나가시는데 어떡해요. 일단 그 뒤로 같이 살게 됐는데
건강식이라면서 무슨 홍삼같이 생긴 걸 아내한테 먹이고 윤포 진액, 숯가루를 정성스럽게 갠 다음에 배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아내가 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는데 장모님이 민간요법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하셨어요. 전 당연히 아내가 몸이 약하니까 아팠다가 낫는 게 흔한 일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던 와중 아내가 일하고 있는 식당 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장이 아내랑 친한 지인이라서 저랑도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 뒤로 사장 성격을 알게 됐거든요. 사장이 전화를 하면 바로 뜸들이지 않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편인데 그날따라 울먹거리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장이 이러는 거 있죠? 현이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어. 내가 일단 보호자 신분으로 같이 동행해서 오긴 했는데 얼른 와봐야 할 것 같다. 네? 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요? 도대체 언제요? 지금 어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말해주세요. 일단 현이 어머님도 오시긴 했는데 좀 이상해. 현이 상태가 걱정돼서 그러니까 빨리 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이러면서 어느 병원 응급실인지 알려주더니 누군가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쓰러진 것도 모자라 너무 정신없는 상황까지 겹쳐져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겨우 입을 떼고 무슨 일이냐, 아내가 의식은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누군가랑 또 말싸움을 하더니 전화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마침 한 병원에서 영업을 뛰고 있어서 회사에 발이 묶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전화를 끊은 다음에 회사에 보고를 하고 나서 뛰쳐나가는데요. 차를 몰고 나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어요. 아내가 제발 버텨주길 간절히 빌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장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른 차를 주차시키고 응급실 입구 쪽으로 달려가서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장모님이 무언가 수상해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눈빛과 서성이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장모님이 이상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랬었는데요. 벌써 왔구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박서방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인다. 이럴수록 박서방 건강도 챙겨야지. 너까지 아프면 나는 못 버틴다. 박서방이라도 건강해야 돼. 장모님, 지금 제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박서방 옷차림이 왜 이래? 옷을 너무 얇게 입은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겨야지. 현이도 박서방이 아프면 걱정할 거 아니야, 어? 장모님이 이러시면서 저보고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가슴이 점점 답답해져 갔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장모님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장모님의 불안해 보이는 눈빛 때문에 쉽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패닉이 와서 허둥지둥 거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겨우 화를 가라앉히면서 물어봤는데요. 장모님 제발요. 지금 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설마 저희 와이프가... 아니죠? 그래서 충격받은 나머지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나야말로 박서방이 충격받을까 봐 그래. 박서방이 일단 진정을 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장모님이 이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국 아무래도 얼른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그 순간 장모님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언가 보시곤 저를 끌어당기면서 엄청나게 다급하게 이러시는 거 있죠? 아우 잠깐만.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전화가 곧 올 것 같아. 1분이면 돼. 1분만 기다려줘. 장모님 무슨 중요한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이 상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전화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랬는데도 장모님이 이 전화는 꼭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장모님을 달래고 있는데 장모님이 다시 한번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현이가 몸이 원래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아서 박서방도 고생했었지. 근데 현이가 어렸을 때는 더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녔어. 그때마다 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지. 제가 현이 상태를 봐야 한다니까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부 다 들어드릴게요. 근데 현이는 네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더 걱정하던 아이였어. 그래서 나는 박서방 건강이 너무 중요해서 이러는 거야. 박서방 마음이 다치면 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장모님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그렇게 계속 장모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모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셔야죠. 더 이상 이렇게 저 초조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박서방.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황이 복잡해져서 그래. 박서방이 응급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는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장모님이 끝까지 저를 보내줄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장모님을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장모님이 저를 뒤에서 와락 껴안더니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줘. 박서방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설마 현이한테 무슨 짓을 했을까봐 그래? 나 현이 엄마잖아. 왜 나를 안 믿어주는 건데? 장모님, 왜 저를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럴수록 정말 이상해 보이시는 거 아세요? 제발 이거 좀 놓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일단 돌아가게. 우리 딸이 일하는 식당 사장도 내가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박서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 아니, 제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요? 아내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제가 있어야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서방이 우리 딸 옆에 있는다고 도움이 되겠나?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제가 태평하게 일하거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장모님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회사로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집으로 가서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박서방,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 못하는 거야? 우리 딸한테 지금 필요한 건 박서방이 아니라 나라고. 박서방이 여기 있는다고 우리 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게. 제발 부탁이야. 장모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힘으로 막 밀쳐내면서 이길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장모님이 곡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병원 안에 있던 시큐리티도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여기서 소란 일으키지 말라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는데요. 제가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아내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병원을 나서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장모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몰래 병원 입구로 들어가는 건 무리겠다 싶었는데 제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잖아요. 아내가 실려온 병원도 당연히 와본 적이 있었고 알고 지내던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영업 뛰려고 친한 척하면서 골프도 치러 갔었고 술도 몇 번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사이가 급격하게 친해져서 종종 만났던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다행히 의사가 전화를 한 번에 받길래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해봤죠. 박 선생님, 제가 사실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아내가 선생님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어떤 상황인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장님 아내분이 입원하셨다고요? 왜 직접 오시지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아내가 실려갔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상하게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저희 아내 이름이 정현이인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어서요. 차라리 제가 가서 시간 끌 테니까 장모님이 한눈판 사이에 몰래 들어오실래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실까요? 정문으로 나오시면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몰래 들어가려면 제 의사 가운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가운 드릴 테니까 그거 입고 들어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물어보길래 대답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 병원 뒤편에서 은밀하게 의사를 만나서 의사 가운을 건네받았어요. 그 가운을 입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장모님이 저를 못 보게끔 잡고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사쌤이 병원 입구 쪽에 있는 장모님을 잡고 있는 사이 몰래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행여나 장모님께 들킬까봐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장모님께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몸을 낮추고 지나가던 의사 뒤를 바짝 붙었는데요. 그리고 아내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니던 중 드디어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거의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아내 이름을 작게 불렀는데 그때 문득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려서 쳐다봤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헛것을 들었나 봐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어요. 언제 장모님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무언가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아내 손이 살짝 움직이길래 순간 놀라서 아내의 얼굴을 사사치 살펴봤는데요. 눈을 뜨려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아내를 불러봤지만 반응하지 않았죠.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직감적으로 장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장모님이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면 큰 소동이 날 게 분명하잖아요. 제 예상대로 응급실에 모여있는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로 장모님이 슬쩍 보이더라고요. 제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는 바람에 장모님이 저를 보지 못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아니라 그 옆쪽에 있는 침대 아래쪽으로 몸을 숨겼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장모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내가 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동안 침대 아래에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장모님의 행동을 지켜봤죠. 그런데 장모님이 아내의 손을 잡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장모님이 막 흐느끼는 소리는 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중얼거리시다가 장모님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무언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아내가 제발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우리 딸이 아픈 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 치료만 고집했어야 했는데. 장모님이 이러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셔서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갑자기 장모님의 손이 아내의 이마 쪽으로 향하더니 아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에서 보고 있는 거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바르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아내한테 무언가를 먹이더니 뭐라고 낮게 중얼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모님의 손이 아내의 목을 지나 명치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장모님이 아내의 배 부근을 여러 번 문지르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도대체 장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 걸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마치 뭔가를 저주하거나 뭔가를 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 기이한 손짓에 홀린 듯 쳐다보고 있는데 장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을 다시 돌려줘. 현이에게서 모든 고통을 가져가고 대신
내가 다 아플게. 그러니까 제발. 장모님이 이러시더니 갑자기 자기 가슴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내뱉는 그 소리가 마치 응어리가 진 무언가를 밖으로 쫓아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침대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갑자기 광기 어린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 말대로 했으니까 우리 딸 다 나았다. 이제 걔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현이야, 엄마한테 맡겨. 장모님이 이러시니까 장모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지? 싶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누군가를 저주한 걸까요? 아니면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 순간 머리털이 순간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는데 장모님이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기묘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장모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벌을 주려는 듯 자기를 막 꼬집고 있었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눈을 꽉 감고 말았어요. 침대 밑에서 나가서 장모님을 말리고 싶었지만 저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섭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와서 장모님을 말렸으면 했지만 시끄러운 응급실 안에서 작게 읊조리는 장모님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제 쪽을 쳐다봤고 저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거예요. 설마 장모님한테 들킨 건가 싶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간호사가 그때 다가와서 장모님께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환자분한테 뭐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바르신 건 또 뭔데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한의사한테 처방받은 거예요. 이거 먹이면 싹 낫는다고 했어요. 배에 바른 건 윰포진액, 숟가루를 정성스럽게 갠 다음에 배에 발라준 건데. 아유, 치료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바르지도 마시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아까도 이러셨잖아요. 간호사가 장모님을 혼내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장모님은 이런 와중에도 그놈의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코 그걸 먹이시고 바르셨구나 싶었는데요. 전 그동안 장모님이 저를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침대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간호사가 장모님한테 잠깐만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이 응급실 반대편으로 간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이후에 침대 밑을 얼른 빠져나오니까 의료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이걸 주운 거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죠.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모님께서 다시 돌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료진한테 가서 조용히 아내 상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뒤를 돌아본 순간 갑자기 손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는데 제 눈앞에 정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돼서 당황하고 말았어요.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뜬 채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 손이 작게나마 떨리면서 손끝으로 응급실 입구 쪽을 가리키는 걸 봤죠. 그 순간 아내의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입모양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탈출하자 도망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장모님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았어요. 설마 장모님이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해서 아내가 쓰러진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설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그럴까 싶어서 아내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속삭였더니 아내가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엄마랑 계속 같이 있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우선 일어날 수 있겠어? 아내가 진짜 패닉이라도 온 것처럼 휘청거리면서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고 장모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는 오죽했겠냐고요. 장모님이 병원 어딘가에 있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저도 아내랑 똑같이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부축했더니 안 그래도 쿵쿵대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뭔가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황급히 응급실 밖 복도로 나오면서 몇몇 간호사랑 마주쳤지만 응급 환자가 우르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무사히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됐고 아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주차장으로 가서 제 차를 찾았고 아내를 조수석에 앉힌 다음에 서둘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내랑 저는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한참 벗어난 다음에야 숨이 좀 쉬어지길래 아내한테 슬며시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좀 괜찮아? 병원에서 멀어져서 좀 안전할 거야. 도대체 장모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이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는데 장모님이 너무 이상했어. 아직 안전하지 않아. 엄마가 우리를 찾기 시작하면 금방 알아챌 거야. 집으로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아내가 이러면서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길래 아내 말대로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이제 제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여보, 나 지금 암 말기야. 내가 흉통 때문에 병원에 갔었잖아.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위암 판정을 받았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뭐? 당신이 위암이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쓰러진 게 위암 때문이었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위암이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봐. 내가 그때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었잖아. 엄마가 말로는 걱정이 되니까 따라온다고 했지만 사실 날 감시하러 온 거야. 암 판정 받자마자 엄마가 당신한테 알리지 말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자고 했어.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잖아. 솔직히 그런 건 나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생각을 했어? 엄마가 믿고 있는 한의사 때문이야. 이미 의료계에 찍혀서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한 돌팔이 같은 한의사가 있거든. 그런데 엄마가 그 한의사 말이면 끔뻑 죽어. 이번에 쓰러진 것도 엄마 말대로 민간요법만 하다가 암 말기까지 가서 쓰러진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뭔가 싶어서 왜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장모님 말을 따르고 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내가 장모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뇌당한 세월이 너무 길어서였대요. 장모님이 저희가 결혼한 후에 민간요법에 집착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장모님이 민간요법을 좋아하고 사주, 신점 이런 걸 좋아하면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그런 얘기는 절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 장모님이 본색을 드러낸 거죠. 예를 들면 아픈 사람한테 홍삼 같은 걸 먹이고 배에 윤포진액, 숟가루 같은 걸 바르는 것들 말이에요. 저는 장모님이 아내가 걱정돼서 그런 민간요법을 한 줄 알았는데 장모님의 기괴한 행동들의 정체를 알게 되니 기분이 섬찟해졌는데요. 게다가 장인어른도 장모님의 민간요법으로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아내가 한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바보같이 굴어서 미안하다. 나도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우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민간요법에 미쳐 있어도 그렇지 자기 딸이 암인데 항암 치료를 반대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가 점점 장모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암을 발견하자마자 아내가 치료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장모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 들어간다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불티나게 와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장모님께 전화가 왔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남기신 문자들도 차근차근 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우리 딸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네가 데려간 거 아니냐고 뭐라 하는 문자를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문자들을 쭉 보고 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제 예상대로 장모님이 당장 문을 열어라, 우리 딸 내놓아라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제가 그걸 무시했더니 장모님이 1시간쯤 뒤에 제 풀에 지쳐서 가버렸는데요. 그 후로 제가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내고 아내랑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미행을 했나 봐요. 갑자기 병원에서 나타나 길길이 날뛰길래 응급실에서처럼 아내한테 이상한 짓을 할까봐 얼른 핸드폰을 들어 올렸더니 장모님께서 제 핸드폰을 마구 밀어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박서방이 뭘 잘했다고 핸드폰을 들이밀어? 지금 병원에서 왜 나오는 건데? 내 딸 치료하려고 병원 다녀온 거야? 내가 양약은 안 된다고 했지? 우리 딸은 자연요법으로 고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장모님 그만 좀 하세요. 아내가 암 말기라잖아요. 지금 아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딸 곧 있으면 다 나아. 이 병원 의사들이 우리 딸 상태가 나쁘다고 했지. 그게 다 돈 벌려고 구라치는 거야. 박서방이 지금 그 말을 믿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딸 몸에 화학약품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물러서세요. 저희한테 다가오지 말라고요. 저 장모님 실제 알아버린 후로는 뭐든 할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촬영도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카메라나 치워.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알아? 내 딸이 저 세상 가면 박서방 때문인 줄 알아. 내가 박서방이 한 짓 전부 다 기억할 거야.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이 뒤에 장모님이 저를 밀쳐내고 저한테 돌멩이나 쓰레기 같은 걸 집어던지길래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양약은 믿어서는 안 된다. 암 말기인 걸 어떻게 믿냐. 우리 딸 항암 치료 받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악을 지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장모님의 모습이 잘 찍힌 걸 확인한 순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장모님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서 찍은 것도 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후 법원에서 장모님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아내와 장모님을 격리시킬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한테도 장모님이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줬는데 아내가 뭔가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더니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내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줬고 문제가 이대로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끝까지 저희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집에서 아내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장모님이 또 온 걸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연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제가 아내를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가 나서서 납치당한 게 아니라고 말해줘서 제가 잡혀가는 일은 없었죠. 장모님이 워낙 지저분하게 구시길래 저도 장모님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맞대응하려고 장모님을 무고죄랑 명예훼손죄로 신고해버렸어요. 나중에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걸 받아봤는데 이 당시에 신고한 건 무고죄만 성립돼서 장모님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들었어요. 이 뒤로 장모님이 저희한테 해코지하는 일은 없어졌는데 그동안 아내의 병세가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암 말기라서 그런지 몸 상태가 너무 빠르게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의사들이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 아내가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전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내에게 온 정성을 다했죠. 제가 실적이 좋아서 아내 병간호가 끝나면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내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아내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어서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하루 종일 울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조회사 측에서 장례를 진행해주고 저희 가족들이 도와줬거든요. 상조회사 측에서 부고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아내 폰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부고 문자를 보냈나 봐요. 장례식 도중 갑자기 장모님이 들이닥쳐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난 너 같은 놈이 상주 자리 꿰찾고 있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네가 우리 딸 목숨을 빼앗은 건데 양심이 있으면 이런 완장 차고 있지 말아야지. 장모님이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설마 뒷조사하셨어요? 아직도 저 미행하고 다니시냐고요? 네가 뻔뻔하게 부고 문자를 보내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이게 진짜로 정신이 나갔나?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게야? 아내가 죽었다고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법적으로 올바른 건지 알아볼 겁니다. 그래, 경찰 불러봐라. 어디 한번 또 접근금지 신청해보고 무고죄로도 신고해보라고. 가해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네가 피해자인 양 목소리 높이고 있는 건데? 알겠어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를게요. 아내가 죽었다고 접근금지 신청이 무효화된 건지 경찰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경찰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경찰이 무조건 네 편 들 것 같냐? 경찰이 나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면 또 접근금지 시키려고? 네, 장모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제가 장모님이랑 머리채 잡고 싸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도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제가 이러니까 장모님이 주먹질을 하시길래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을 불렀는데요. 그동안 장모님이 장례식장에 있는 상이란 상은 다 없고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몇 분 뒤 경찰이 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장모님을 제지하더니 끌고 나갔어요. 저는 끝까지 장모님과 싸울 생각으로 장례를 마친 다음 아내를 양지 바른 곳에 수목장으로 안장시키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죠. 다행히 장모님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평화롭게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전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다 보면 더 힘들어져서 회사로 바로 복귀를 했어요. 회사에서 약속대로 저를 받아줘서 제 일상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아내가 떠난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던 와중이었어요. 근무 중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이모님이길래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무슨 일로 전화를 주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자네한테 몹쓸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하네. 우리 동생 때문에 자네가 참 힘들었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이렇게 사과를 하신다고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갑자기 왜요? 장모님이 시키신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말이야.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국 잡혀갔어. 곧 있으면 감방에 들어갈 것 같아. 지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은 게지. 자네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염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네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연락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몇 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동생이 잘못한 만큼 제대로 벌을 받을 테니까 우리 좀 용서해줘. 우리도 사실 조금은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죄책감 느껴져서 그래. 전부 다 자업자득이죠. 장모님이 벌 받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장모님 때문에 저희 아내도 떠났으니 이모님 말씀대로 전부 다 잊고 처가 식구들이랑은 남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처가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다 정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 혼자서 자식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친구는 그래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는 가족이 있다면 손절할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